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박 중3 4단원 관점과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고 싶었는데 항상 그렇게 설명했다시피 바쁩니다. 매우 바빠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치고 지필평가 문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 문제 출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이 중학생들 강의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중에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는 댓글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같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가지의 글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이칠권리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또 시급하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 글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의 글을 배워볼 건데 그 두 가지의 글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앞서서 이렇게 관점이 다른 두 가지의 글을 비교해서 읽으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동일한 화제,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의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각 글이 관점이나 형식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차이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잖아요. 하지만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글은 이런 관점인데 저 글은 저런 관점이구나. 이 관점의 차이를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면에서의 차이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글의 타당성 비교 가능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 교과서에서는 어떤 관점이 더 타당한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거든요. 관점이 다른 두 가지의 글이 있다면 그 글마다 말하는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타당하냐, 즉 합당하냐, 정말 적절한 근거인가, 그러니까 주제를 잘 뒷받침해주는 근거인가 아닌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간단하게 표현 형식의 비교라고 썼는데 교과서에서는 표현 형식, 어떤 표현 형식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로 뭐 여러 가지의 글이 있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여러 개의 글이 있다면 각 글마다 어쨌든 표현하는 형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 이런 표현 형식이 더 적절한가, 이런 표현 형식이 더 그 주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걸 더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균형 있는 시각 견지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가지의 글을 읽는다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관점의 글을 읽는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의 다양성인 것이죠. 견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이라는 것이죠. 균형 있는 시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들 중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다른 관점의 글을 읽는 어떤 의의가 아닌가 싶어요. 요거 가지고도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읽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읽은 다음에 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읽고 있죠. 기본적으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책을 읽는 방법,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뭐 이런 내용으로 그 구분을 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읽기 전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예상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목을 가지고 그죠?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읽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하면서, 그러니까 메모 속에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요약 같은 거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읽은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재구성을 하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뭐 이것이 무조건 FM이다, 꼭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칠권리 법제화라는 이 시급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했냐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시급해라는 말에 집중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 제목에서부터 이미 이칠권리 법제화에 관한 글쓴이의 주장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숨겨져 있나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났죠. 그죠? 네, 시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도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떤 내용이기에 어떤 주장을 펼치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이런 거 좋아요. 선생님이 이게 왜 좋다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들어왔던 친구들은 눈치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왜냐면 이 유럽연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018년 5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 이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유럽연합이라는 곳은 아주 공신력이 있는, 아니면 어쨌든 믿음직한, 그죠? 한 국가의 단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높여지게 만드는 구실을 하죠. 더군다나 2018년 5월이라는 어떤 정보에 무엇을 가져왔냐면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닥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같이 더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겠죠. 하지만 언제다 구체적으로 2018년 5월에 유럽의 연합이 이런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치를 왜 유럽연합이 이런 일을 했음을 갖다가 제일 먼저 서두에 배치했냐면 독자들에게 한 나라도 아닌 여러 나라의 연합인 유럽연합이 2018년 5월에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의 어떤 필요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독자들에게 더욱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방법의 하나로 첫 문장부터 이것을 시작한 거죠. 아주 강렬하게. 그죠? 그래야지만이 독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유럽연합이 아니라 그리고 2018년이 아니라 동네 어떤 사람이 시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게 설득력이 없겠죠.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보호법을 시행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규모가 다르죠. 유럽연합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진 효과를 가지고 있죠. 봐봐요. 일단 논설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논설문이라는 게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이 글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논설문이라는 것은 주장과 그 다음에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보면 돼요. 크게 보자면, 큰 요소를 나누자면, 자, 그러면 논설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 글을 쓴 것이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죠. 그럼 누구를 설득할 건데?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뚜렷한 주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의 요소를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근거가 믿을 만한가,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됐는가, 관련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거가 주장과 관련된 내용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적절성과도 비슷해요. 적절한가? 이게 과연 얘가 말하는 의견과 주장에 따른 근거로 얘가 적절해? 관련된 얘기야? 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충분한가? 한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두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더욱더 나의 주장을 힘을 실어주게 만드는 어떤 효과를 지녔죠. 그죠? 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이런 게 있고, 세 번째, 이런 게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욱더 힘이 있겠죠. 반대로, 야, 나는 지금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거는 이거 하나야. 물론 이것도 근거가 적절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그 주장에 힘은 가해지겠지만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근거를 댄다면 더욱더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글쓴이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장이라고 표현하죠. 알겠죠? 자, 근데 이 논설문은요, 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설명문과 얘기가 다릅니다. 설명문은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설명문이라면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얘기죠. 기존에 갖고 있던 독자들의 생각,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생각의 전환, 변화, 바꿈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설득당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됐죠? 기본적으로 논설문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설명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문제 제기. 그러니까 어떤 화두를 던집니다. 독자들에게. 요러요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어떤 주장과 근거가 여기서 나오겠죠. 이게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보통 요약,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마무리 이런 거 합니다. 네, 이게 3단 구성이에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세 가지의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점,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이 글은 참 쉽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당연히 서론이겠죠. 때문에 문제 제기 혹은 독자에게 화두를 제시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를 툭 던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래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칠 권리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자료서에서는 이칠 권리의 뜻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냥 그런 줄 아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 바로
글의 화제가 제시되는 것이죠. 그죠? 글쓰기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질문하는 것은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독자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긴장하거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여기 이 서론 부분에서 이미 글쓴이의 서론이지만 글쓴이의 주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한 순간 아,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구나.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나오겠죠. 근거가. 자,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첫 번째 근거.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근거 1이죠. 자,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길래 옮겨 적었습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1번입니다. 뭐 어쨌든 근거죠.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넘쳐난대요. 그런데 개인정보에 허위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죠. 일종의 예시의 방법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개인정보에 허위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사례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게 두 번째 사례인 거죠. 자, 자습서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 1번, 2번 사례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 위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 그죠?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요. 라고 한다면 요런 사례가 있고 요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욱더 주장이 더욱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근거 두 번째가 등장했죠. 그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까닭 두 번째입니다. 사실 나에 관한 정보인데 그 정보는 내가 유지할지 삭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쓰인 거예요? 정의의 방법이 쓰인 겁니다.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정의의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정의입니다. 그죠?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쭉 읽어보십시오. 자,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크게 어려운 문장이 없죠. 때문에 부가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세 번째 근거가 등장하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근거 등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은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다시 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요 세 줄 부분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본론 부분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마무리. 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아주 주된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뚜렷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논설문이니까 글의 짜임은 당연히 서론과 그 다음에 본론과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화두를 던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글쓴이의 주장이 여기선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었냐? 근거 1.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사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허위사실.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확대, 그 다음에 재생산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신상털기와 같은 어떤 안 좋은 사례도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더욱더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두 번째가 등장했었어요. 근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칠 권리 법제화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참고로 글쓴이는 이 이칠 권리라는 것이 무엇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은 알 권리,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되죠. 그죠? 이런 것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유인 것인데 그것만큼이나 이칠 권리도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역설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근거 세 번째가 등장했었습니다. 근거 세 번째가 뭐였죠? 현행법으로 이칠 권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떠한 정보를 삭제하고 싶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그 글쓴이의 주장을
재진술, 재차 반복하면서 마무리 짓죠. 그죠? 요약, 정리, 마무리. 그래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논설문을 마무리 짓죠. 대충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주장하는 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이라고 써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논설문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같은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 이칠권리의 법제화, 주제 이칠권리의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글쓴이의 주장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칠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자,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해 라는 글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에는 주장과 근거를 뼈대로 하고 있는 글이라는 점, 그 다음에 말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 근거를 충분하게 신뢰성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를 했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충분한 양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더군다나 근거를 3가지나 제시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제시하는 양에 따라 관련성에 따라서 신뢰성에 따라서 주장,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가졌다는 것. 그죠?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화두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화제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화제를 제시할 때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뭐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그 전개될 방향에 대한 어떤 암시 및 안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짧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강의를 빼면은 힘들어 할까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이 부분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